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25일, 어느덧 달력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고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이맘때면 슬슬 보일러를 켤까 말까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렇죠. 올겨울 난방비 걱정들 많이 하시죠? 네, 바로 그 난방비. 그중에서도 난방유 가격입니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이 난방유 가격의 속살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추우면 오른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넘어서요. 좋습니다. 왜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는지, 그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수요와 공급, 또 가격의 내부 구성, 그리고 미래 예측이라는 세 가지 열쇠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작업은 수정구슬을 드러나보면서 미래 가격을 점치는 게 아닙니다. 하하, 그렇죠. 오히려 아주 정교한 기계장치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씨라는 자연현상부터 네, 지구 반대편의 지정학적 갈등, 정유사의 기술력, 정부의 세금 정책, 그리고 선물시장 트레이더들의 미묘한 심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당신의 난방비 고지서 한 장에 담기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와, 정말 거대한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톱니바퀴, 수요와 공급부터 한번 맞춰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날씨입니다. 추우면 당연히 난방을 더 트니까 수요가 들고 가격이 오르는 건 상식적인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그 속도와 강도예요. 자료에서도 수요 충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갑작스러운 한파 예보 하나에 난방유 가격이 그렇게 즉각적이고 격렬하게 반응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비밀은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비탄력적 수요, 이넬라스틱 디맨드에 숨어 있습니다. 비탄력적 수요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가격이 갑자기 2배로 뛴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커피 마시는 횟수를 줄일 겁니다. 그렇죠. 저부터도 그럴 것 같네요. 더 싼 걸 찾거나. 네, 더 저렴한 브랜드로 바꾸거나 아예 차를 마시는 식으로 수비를 조절하겠죠. 수요가 가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난방유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생존의 문제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처럼 sharp cold snap, 그러니까 살을 내는 한파가 몰아치거나 major storm, 거대한 눈보라가 닥치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없죠. 가격이 얼마가 됐든 사람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난방을 해야만 합니다. 수요를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 변화의 수요량이 거의 변하지 않는 현상을 비탄력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군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는 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도매 시장 가격은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고요. 그 상승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필수제라는 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비탄력적인가요?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는 난방료 가격이 폭등하면 정말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로 난방 온도를 낮추거나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사회적인 측면은 시장 가격 모델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물론 개별 가구 단위로 보면 가격 상승에 고통스럽게 반응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그릴 때는요. 대다수의 사용자가 소비를 줄일 수 없는 그 상황에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전체 수요는 비탄력적인 특성을 띠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의 효율성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우리가 늘 마주하는 시장의 아이러니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수요 쪽은 날씨라는 변수가 거의 모든 걸 좌우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그래서도 무서운 시장이네요. 그렇다면 공급 쪽은 훨씬 더 복잡하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변시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요. 자료에서 말하는 공급 충격, 서플라이 쇼크,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나요? 공급 충격은 말 그대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시나리오는 원유 생산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죠. 중동 같은 곳들이요? 네. 중동에서 분쟁이 격화되거나 주요 산유국이 갑자기 감산을 결정하면 원재료인 원유 가격 자체가 급등하면서 난방료 가격도 끌어올립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공급 충격의 대표적인 예가 2021년에 있었던 텍사스 한파 사태였죠. 기억납니다. 그때 정전되고 정말 난리 났었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기록적인 한파로 미국의 주요 정제소들이 말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가동을 멈췄습니다. 원유는 있는데 그걸 난방료로 만들 공장이 멈춰버린 거죠. 아, 이런 기술적 결함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정제시설의 가동 중단, 혹은 기름을 실어 나르는 파이프라인이 손상되거나 유조선이 다니는 해상 경로가 막히는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이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공급 충격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창고에 식량을 얼마나 쌓아두었느냐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흉년의 버트림이 달라지는 거랑 똑같은 이치겠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재고 수준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가들은 난방류 재고 수준을 아주 중요한 선행지표로 주시합니다. 특히 자료에 언급된 뉴욕항, 뉴욕하버 같은 핵심 저장 허브의 재고량은 미국 북동부 지역, 나아가서는 글로벌 난방류 시장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거든요. 일종의 체력 측정 같은 거군요. 네. 만약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재고가 평년보다 현저히 낮다면 그건 시장이 아주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마른 장작 같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작은 불씨에도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죠. 알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거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건 이해했는데 막상 제 손에 쥐어지는 낙엽표를 보면 원유 가격만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유통비, 세금 같은 항목들도 있고요. 이 최종 가격표 안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 건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네요. 네. 지금부터가 이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표를 한번 해부해 보는 거죠. 네, 해부해보죠. 가림에 따르면 난방유 소매 가격은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나씩 비중이 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재료인 원유입니다. 무려 41%에 달합니다. 와, 41%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네요. 결국 우리 집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사실상 지구 반대편의 정치 경제 상황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정제 비용으로 24%를 차지합니다. 시커먼 원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투명한 난방유로 바꾸는 일종의 가공비라고 할 수 있죠. 가공비요? 네, 여기에는 정제시설의 운영비, 기술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제 마진이 포함됩니다. 정제 마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혹시 정유사들이 그냥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제 마진이라는 건 원유 1배럴을 투입했을 때 나오는 석유 제품들의 총 판매 가격하고 원유 가격의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정유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죠. 예를 들어 여름에는 휘발유 수요가 많고 겨울에는 난방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유사들은 계절에 따라 생산하는 제품의 비율을 조절합니다. 이 과정의 효율성과 시장의 제품별 수요에 따라 정제 마진이 결정되죠. 즉, 정유사의 수익이면서 동시에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가격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는 19%를 차지하는 유통 및 마케팅이네요. 네, 정제소에서 나온 기름을 터미널에 저장하고 탱크 트럭에 실어서 최종 소비자의 집까지 배달하며 판매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입니다. 운송비, 인건비, 저장 비용, 그리고 유통업체의 이윤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죠. 잠깐만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비중이 꽤 클 줄 알았어요. 우리 동네까지 그 큰 트럭으로 배달해주는 그 직접적인 비용이 전체 가격의 20%도 안 된다는 게 좀 의외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원재료와 가공비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세금, 텍스로 16%입니다. 여기에는 연방세, 주세, 지방세 등이 포함되는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에서는 정책 변수, policy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걸 다 합쳐보면 원유 41%에 정제비용 24%, 둘만 더해도 벌써 65%네요. 그렇죠. 이건 사실상 우리 동네 유통업체가 마진을 얼마나 남기는지 혹은 정부가 세금을 조금 올리고 내리는지보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유가 변동이나 전 세계 정유사들의 설비 문제가 우리 집 난방비의 2배 이상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문제였군요. 그게 바로 이 가격 구조 분석이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65%의 법칙이라고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난방유 가격을 볼 때는 지역적인 문제보다 거시적인 글로벌한 그림을 먼저 봐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도죠. 65%의 법칙,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자, 거시적인 요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 거대한 그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미래 가격에 대한 힌트를 얻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두 가지 중요한 창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지성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기관의 분석입니다. 아, 시장과 정부. 네, 자료는 먼저 선물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MYMX USD Futures, 즉 뉴욕 상업거래소의 초저 유황 경유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죠. 선물 가격이라는 게 미래의 특정 시점에 받을 물건을 지금 미리 사고 파는 가격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12월물 선물 가격이라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다가오는 12월의 난방료 가격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현재 시점에서 합의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숫자로 나타난 셈이죠. 네네. 그런데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12월과 1월 선물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더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건 정작 가장 추운 한겨울에는 가격이 지금보다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베거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베고데이션? 네, 미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낮은 상태죠.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거나 혹은 예상보다 수요가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이걸 두고 일부 좋은 소식, some good news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본 거군요. 바로 그거죠. 시장의 기대가 그렇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한 신호인가요? 집단지성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집단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이 필요합니다. 바로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즉 정보기관의 공식 예측입니다. 네, EIA의 분석은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나 특이적 심리와는 거리를 둔 독립적인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점, 베이스라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EIA 역시 난방유 사용자들이 올겨울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쪽은 돈을 직접 걸고 베팅하는 선수들의 예측이고 다른 한쪽은 데이터를 차분하게 분석하는 심판의 예측인데 지금 둘의 의견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꽤 신뢰도가 높다고 봐도 되겠네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EIA 예측은 글로벌 원유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정제 마진이 하락하며 비교적 온화한 겨울이 될 것이라는 여러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늘 예측일 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과 정부가 동시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도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왠지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자료는 이 모든 긍정적인 예측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릴 수 있는 세 가지 돌발 변수, 와일드카드 변수가 존재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일종의 리스크 경고인 셈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네요. 그 세 가지 돌발 변수가 뭔가요? 들어보고 싶은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맨 처음 논의했던 것들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네. 첫째,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수요 충격. 둘째, 급격한 유가 변동으로 인한 원자재 비용 충격. 그리고 셋째, 공급망 붕괴로 인한 공급 충격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허무한데요. 한파, 유가 변동, 공급망 붕괴는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수요와 공급의 핵심 변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정교한 예측 모델이라는 게 결국 이런 변수들을 분석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게 또 돌발 변수로 등장하는 거죠? 예측 모델의 한계가 생각보다 훨씬 명확한가 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측 모델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모델은 이미 평균적인 수준의 날씨 변동성이나 유가 변동을 계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평균적인 수준은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군요. 네, 하지만 돌발 변수라는 건 그 평균의 범주를 뛰어넘는 10년 혹은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록적인 한파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사건으로 유가가 하루에 20%씩 폭등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모델의 예측력을 무력화시키는 그야말로 와일드카드인 셈이죠. 아, 그래서 예측은 참고하되 맹신해서는 안 되며 이 시장의 근본적인 변동성 요인들을 항상 주시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야, 오늘 정말 제대로 파헤쳐 본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저 추우면 오르겠지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난방유 가격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거대한 시스템이 눈앞에 그려지는 느낌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날씨라는 자연의 힘 앞에서 속수무책인 비탄력적 수요의 개념부터 지구 반대편의 분쟁이 우리 집 보일러와 연결되는 공급망의 취약성까지 살펴봤고요. 무엇보다 가격표의 65%가 원유와 정제 비용이라는 65%의 법칙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핵심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엔 미래 예측이라는 창을 통해 희망을 엿보면서도 그 예측을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는 세 개의 와일드 카드가 있다는 현실까지 확인했네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난방유 가격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시장의 결과물이 아니라 자연, 기술, 지정학, 거시경제, 정부 정책, 그리고 인간의 심리가 거미줄처럼 얽혀서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가격 구성 요소 중 세금은 16%를 차지하는 정책 변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미래에 탄소세가 도입되거나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환경 규제가 훨씬 더 강력해진다면 이 16%의 비중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정책적 변화가 단지 세금 항목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원유 생산부터 정제, 유통에 이르는 65%의 법칙 자체를 뒤흔드는 더 거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의미를 되새기는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